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일본인들이 한국 무기를 비판한다. 2. 진실이 드러난다. 3. 일본 경제는 한국에 의존한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왜 한국산 무기가 잘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산 병기는 결함도 많고 아직 한 번도 실전 투입되지 않은 함선들도 있다고 합니다. 단지 한국에는 일본에 없는 징병제가 있기 때문에 일본보다 조금 군사력이 있어 보일 뿐입니다. 미국 언론 매체가 한국이 일본보다 더 강하다고 분석한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의 반응입니다. 새해를 맞이해 미국의 유력 리포트 매체인 유너르는 2022 세계 최강의 나라 랭킹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최고의 국가 1위는 미국이었고 중국과 러시아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는데요. 단순히 군사력이나 경제력 지표만 분석한 게 아니라 그 나라의 경제, 군사, 문화 등등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분석해 내린 지표였죠. 한국은 해당 순위에서 세계 6위를 차지했는데요. 일본의 순위는 놀랍게도 8위로 뒤처져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이 군사력과 문화 부문에서 워낙 높은 점수를 얻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자 일본인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한국 무기 산업은 아주 허상에 불과하다고 비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솔직히 문화적으로는 지금 한국을 비난할 수 있는 나라는 아무도 없고 일본인들도 양심상 이 정도는 알고 있으니 무기로라도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보려고 한 것이죠. 일본은 헌법상 어쩔 수 없이 방위산업이 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실제 기술력만 보면 한국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게 일본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무기의 경우 그저 가격이 저렴하고 빠르게 배송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것일 뿐 실제로는 결함도 많고 실전에 쓰일 수도 없는 무기가 천지라면서 말이죠. 또한 한국 군사력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육군 전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징병제이기 때문에 모든 남자들이 군대를 갔다 오고 또한 예비군 수준 역시 매우 높은 위치에 있지만 막상 한국 예비역들의 전투력은 실제로 크게 높지 않다면서 말입니다. 미국도 인정하는 한국의 육군과 예비역 전력을 자위대 하나 가지고 있는 일본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니 참 어이가 없을 뿐인데요. 현재 세계 무기 시장 역시 한국이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고 있기에 당연히 외국인들 입장에선 일본인들의 어이없는 주장에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무기 관련 사건 사고가 없는 건 아닙니다. 무기 역시 물건이다 보니 당연히 불량 제품이 나올 수밖에 없죠. 하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해봤을 때 한국 무기의 불량률은 매우 낮은 편이고 반대로 그렇게 자부하는 일본인들의 무기 불량은 처참한 수준이었습니다.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일본의 무기들은 결함이 많고 가성비가 최악입니다. 심지어 개발 속도조차 너무나 늦죠? 무기를 돈할 때에는 성능은 당연하고 세대와 연식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아무리 기술력이 좋은 곳에서 만들었다고 해도 결국 더 높은 세대의 무기들이 지난 세대보다 우월한 성능을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일본의 전차들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전차 역시 무기이므로 이러한 세대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무기보다 시대를 타는 경향이 더욱 강해 높은 세대의 탱크 한 대가 이전 세대의 탱크 여러 대만큼의 전력으로 취급되는 것이 중론입니다. 또한 동아시아는 예로부터 한국을 비롯해 반, 러시아, 중국 등 세계적인 육군 강국들의 격전지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동아시아 중에서도 육군에 한해서는 가장 약체로 평가받고 있었죠. 때문에 일본은 최신 무기로 무장하여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 가진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이를 대표하는 작품이 바로 실패작으로 유명한 74식 전차인데요. 사실 2세대 전차인 74식 전차는 성능적으로만 보면 꽤나 훌륭합니다. 다른 2세대 전차들의 장점을 취합했다는 평을 받기도 했죠. 문제는 그것이 2세대의 한정이라는 점입니다. 게다가 74식의 가장 큰 문제는 궤도였습니다. 보통 전차들의 경우 지면에 닿는 바퀴 부분인 보기륜을 그 위에 있는 보조륜이 포 발사 시에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일본군은 보조륜 없이 보기륜만 있었기 때문에 궤도가 이탈하는 일이 빈번했죠. 또한 K2 전차가 그러하듯 탱크 개발에서 가장 핵심은 신장이라 할 수 있는 파워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74식 전차 개발 당시 이 파워팩 개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다른 나라들이 60년대에 2세대 전차를 사용한 반면 74식 전차라는 이름처럼 74년에 개발된 74식 전차는 이미 너무 뒤떨어진 시대에 유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 한국이 3세대 전차로 넘어갈 때도 일본은 74식 전차에 첨단 장비를 덕지덕지 붙이는 것에 급급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한국의 3세대 전차에겐 상대가 될 리가 없었죠. 특히나 60에서 70년대에는 강력한 육군을 가진 공산권 국가들의 대안으로 육군 전력이 필수로 여겨지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일본의 전차는 후발주자 취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현재는 3세대 전차인 90식 전차, 3.5세대인 10식 전차가 투입되기 시작하면서 74식은 점차 퇴역 수순을 밟고 있다지만 결과적으론 3.5세대인 흑표 전차가 전 세계에서 활약하는 시기에 이르러서야 겨우 은퇴를 한 것이죠. 그렇다 보니 일본에서 지상 무기를 사려는 나라들은 당연히 있을 수가 없었고, 현재도 사실상 수출률이 전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전차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미 한국의 전차는 3.5세대 최강급이라 평을 받으며 수많은 나라들의 러브콜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K2 흑표 전차는 지금도 그 명성이 하늘을 찌르는데요. 그도 그럴 게 아마 전 세계에서 K2만큼 많은 테스트를 받고 또 그 테스트들을 통과한 전차는 없기 때문입니다. 2019년 이름을 밝힐 수 없는 국가가 76대의 전차를 외국서 사들이는 사업을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한국의 방산기업인 현대로템은 K2 전차를 들고 이 사업에 뛰어들었죠. 상대는 오랜 시간 정통으로 불리던 독일의 레오파르트 2 전차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경쟁자가 나타났습니다. BMC라는 터키 방산기업이 알타이 전차를 내세운 것이죠. 더욱 황당한 점은 알타이 전차가 사실상 K2 전차의 자식격이었다는 점인데요. 한국은 2005년 K2 흑표 전차의 개발 기술과 주요 부품을 터키에 4천억 원에 수출했었고, K2 전차의 기술을 바탕으로 알타이가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독일, 터키 전차의 주행 테스트 결과는 당연하게도 한국의 압승이었습니다. 일단 주행시험에서 한국의 K2는 쌩쌩하게 달렸지만 터키의 알타이는 험한 지형과 날씨를 이기지 못해 도중에 그대로 퍼져버리는 대참사가 일어났었죠. 물론 K2 전차의 아류라고 해도 2019년도 당시에는 새끼 호랑이를 키웠다는 여론이 일며 한국 방위산업에 영향을 끼칠까 걱정을 했었지만 결국 현재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미 그 후로 한국은 방산시장에서 완전히 자리 잡았고 계속해서 기술 발전을 이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절대로 따라잡을 수 없는 것이 있죠. 한국의 전차들은 어떤 기후에도 굉장히 강하다는 점입니다. 끝없이 변화하는 사계절을 가진 나라인 한국은 당연히 이에 맞춰 무기들을 발전시켜왔고, 다른 나라들이 아무리 한국의 기술력을 가져가도 이를 따라올 수 없는 것이죠. 전차의 경우 아무래도 극한 환경에서 얼마나 버티느냐가 전차의 성능을 크게 좌우하는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일본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한국 무기의 내구성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시켜준 대표적인 사례가 노르웨이에서 진행된 독일 레오파르트와 한국 K2의 흑한기 테스트입니다. 영국의 전차들은 4주 동안 혹한기 환경에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치렀는데요. 노르웨이 전차 조달 프로젝트 책임자는 두 제품 모두 인상적이라는 평가를 했지만 이후 노르웨이는 추후에 성능을 추가할 필요가 없는 전차를 원한다. 그리고 현재 노르웨이가 원하는 전차에 가장 가까운 것은 단연 K2 전차로 알려지고 있죠. K2 전차는 당연히 지형이 험난하고 강수량이 많으며 겨울 추위가 극심한 한국에서 버텨내도록 설계되었고, 독일과는 달리 자동 장전 방식이 전차에 장착돼 있어 울퉁불퉁한 지형에서 주행하면서 장전할 수 있다는 장점까지 갖춘 세계에서 가장 디지털화가 잘 된 전차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2월 노르웨이의 K2 전차 수출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올라오며, 사실상 노르웨이가 독일이 아닌 한국의 전차를 구매한다는 게 확실시되는 분위기인데요. 폴란드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지금 당장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한국 무기들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도 폴란드 전역에는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배치되어 있으며, 인도 역시 중국과 국경 분쟁에서 인도의 더위와 사막지형 등에서 활약한 K9 자주포의 성능에 감동해 추가 구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인들의 한국 무기 결함 주장이 얼마나 망언인지 알 수 있는 소식이죠. 또한 예비군 얘기 역시 꺼내지 않을 수 없는데요.
현재 공식적인 통계로는 대한민국의 예비군은 약 300만 명 정도의 병력입니다. 말이 300만이지 즉시 전력감이 될 수 있는 인원이 300만이나 된다는 것은 사실 그 어떤 나라에서도 보기 힘든 광경이죠.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예비군들은 현역 생활의 경험을 통해 자신들의 주특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전차나 자주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조종할 인원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하지만 한국의 예비군들은 육군의 전차를 포함해 사실상 국군의 모든 전력을 실용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 해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었던 서울 길거리 한복판에 전차를 두면 5분 안에 전차를 몰 줄 아는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정말 한국에서는 가능한 일인 것이죠. 물론 국방에 의무가 없는 일본인들은 예비군들이 뭐가 대단하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남성들은 잘 알고 있죠. 2년여간의 군생활은 머리로는 잊어버려도 몸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 당연히 외국인들도 일본인들의 이런 주장에 분노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한국의 힘을 무시하는 일본인들을 보고 외국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일본에서 한국 육군을 욕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애초에 일본 육군은 비교조차 안 되잖아? 배 아프니 욕부터 하고 보는 거죠. 정말 일본인들의 말대로 한국 무기가 쓰레기라면 대체 왜 유럽에서 눈에 불을 켜고 사겠습니까? 두루마리 휴지도 상품이 별로면 안 사는데 몇십억짜리 무기는 오죽하겠나요? 일본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막말로 한국 무기가 성능이 안 좋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일본 무기를 사지는 않을 거야. 일본은 현재 어지간히 궁지에 몰려있으니 우리가 이해해 줍시다.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한참 아래라고 생각했을 한국이 아예 무기 시장을 점령하고 있으니 말이죠. 다른 건 몰라도 방위산업에서는 원래도 일본은 한국한테 상대도 안 됐는데요. 게다가 해군 전력은 몰라도 육군 전력은 언제나 한국이 위였습니다. 자위대만 가지고 있는 일본이 한국의 육군 전력을 무시한다는 것 자체가 들을 필요가 없는 이야기다. 솔직히 일본 무기가 내수 시장에만 팔려서 이 정도로 욕먹는 거지 해외에 수출되기라도 하면 그야말로 개망신을 당할 겁니다. 한국은 전 세계가 바라보는 무기 테스트를 엄격하게 거치고 있지만 일본은 여전히 갇혀있을 뿐입니다. 이미 내수 시장에서도 온갖 비리로 인해 사실상 무기 개발은 일본 기업들에게 돈 퍼주기 밖에 되지 않죠.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는 게 아마 정부에서 기업에게 그렇게라도 돈을 주지 않으면 일본에선 아무도 무기 개발 사업에 뛰어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상을 해봐 한국 남성의 절반은 즉시 전력이 될 수 있어. 적의 입장에선 민가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그중 절반은 자신의 목숨을 노릴 적이라는 거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일본은 모르는 건가? 내 친구는 한국인인데 아직도 포를 설치하는 방법이 생각난다고 합니다. 설사 기억에서 까먹어도 아마 하루만 알려주면 몸이 알아서 기억한다고 하네요. 예비군들 중에서는 전차를 다룰 줄 아는 사람도 특수부대 출신들도 넘쳐날 텐데 물론 현역들보다는 당연히 떨어진다 해도 아예 경험이 없는 일본인들보다는 100배는 나은 상황이죠. 일본인들도 이를 알면서 그냥 무시하는 겁니다. 한국의 군사력이 강한 것도 방위산업이 커진 것도 또한 예비군이 가능한 것도 한국은 여전히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무려 수십 년간 전쟁 준비를 한 나라가 약하면 어떤 나라가 강한 것일까요? 일본인들도 사실 누구보다 잘 알지만 지금 할 수 있는 것이라곤 한국을 욕하는 것뿐이야. 일본은 구조상 방산업이 성장할 수가 없거든. 일본 무기는 분량을 떠나서 볼 것도 없잖아. 그나마 해군 전력이 훌륭하긴 하지만 무기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철저하게 일본 위주의 방식이라 다른 나라에서 즉각 적용하는 것이 매우 어렵지. 무엇보다 가성비가 쓰레기죠. 성능이 좋지만 성능을 뛰어넘는 가격 때문에 굳이 다른 나라에서 그런 무기를 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예전에 본 영상 중에 진짜 놀라웠던 게 어떤 유튜브에서 지나가는 한국인들에게 총을 쥐어주자 완벽한 사격 자세를 보여주더라. 난 아직 쏴본 적도 없는데. 나도 봤어. 한국 예비군이 다르긴 하다는 걸 느꼈지. 말이 2년이지 가장 건강하고 기억력이 좋을 때 했을 훈련을 쉽게 잊기는 힘들 거야. 예비군도 한국 무기도 모두 실전에 강하다. 일본인들의 한국 이야기는 다 반대로 들으면 돼. 현재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육군 전력을 무시할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한국의 방산업이 폭풍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선 더더욱 그렇죠.
군사 기술뿐만 아니라 일본 경제도 심하게 추락했습니다. 한국의 국산화를 방해했던 일본 소재 기업이 엄청난 최후를 맞고 있어 화제입니다. 특히 최근 가격까지 대폭 낮추며 한국 업체에게 제발 사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모습에 일본인들마저 북두러움을 느껴 치를 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을 우습게 보던 일본 소재 기업의 최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본은 2019년 한국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반발해 수출 규제를 가해온 바 있습니다. 이때 일본이 공격하려 했던 부분은 반도체뿐 아니라 한국이 키우려 했던 배터리 산업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사히 카스이란 일본 회사가 전기차 배터리 소재 및 의료 분야에 3년간 8천억 엔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수출 규제가 진행됐다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후 1100여 개 품목을 통제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한국은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국산화를 추진했고 일본 기업들은 난리가 난 바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 중소기업에게 특허 침해 소송을 걸며 방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출 규제 이후 처음으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해온 곳도 일본 아사히 카세이였습니다. 아사히 카세이는 1931년 일본에서 설립된 화학회사로 종업원 2만 5천 명의 매출이 2조엔이 넘는 기업입니다. 일본 도레이와 함께 분리막 시장을 이끌며 점유율 18%로 세계 1위를 하기도 했었죠. 이 회사는 2012년 한국에서 발표된 299개 전범기업 명단에도 이름을 올린 바 있는데 조선인에 대한 강제동원 등 한국 침탈에 앞장선 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전범기업 299개 중 한국에 진출한 기업은 34개 정도입니다. 히타치, 도시바, 미쓰이화학, 미쓰비시 등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회사가 상당하죠. 그런데 그 자리에 아사히 카세이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도 한국의 동서석유화학이란 자회사로 두고 적잖은 수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한 해 1,800억 원의 순이익 중 상당 부분을 일본 모 회사로 배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유니클로나 도요타가 한국의 빨대를 꽂고 수익을 챙겨가는 방식과 비슷합니다. 배터리 분리막에서 세계 1위였던 아사히 카세이는 한국의 국산화를 두려워했습니다. 특히 수출 규제 직후 한국 대기업들이 국내 업체에게 소싱을 확대하자 아사히 카세이는 국내 중소기업 중 하나인 W스코프에게 특허 소송을 건 바 있습니다. W스코프는 2005년부터 배터리 분리막 사업에 뛰어들었던 회사입니다. 10년 만에 세계 점유율 6위를 기록했는데 일본의 수출 규제 후 국내 배터리 3사도 해당 기업의 분리막으로 시선을 돌린 바 있습니다. 특히 삼성 SDI가 이 업체에게 주문을 확대하자 아사히 카세이가 즉각 움직였죠. 국내 최대 로펌을 고용해 특허 소송에 나섰던 것입니다. 일본 기업들은 핵심 기술에 대해 2종, 3중의 특허를 걸어놓기로 유명한데 주요 부분은 거의 공개하지 않으면서 권리 범위를 매우 넓게 설정하는 꼼수를 써온 바 있습니다. 아사히 카세이가 가장 많은 분리막 특허를 가지고 있어 거미줄에 걸릴 가능성이 상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수출 규제 이후 오히려 아사히 카세이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까지만 해도 글로벌 시장에서 분리막 점유율 1위를 기록했으나 2020년 이후 또 다른 한국 업체의 급성장에 2위로 밀려난 것입니다. 한국 SKI 테크놀로지키트가 치고 나온 것인데 26% 점유율로 1위를 해버렸죠. 반면 아사히 카세이는 23%로 2위, 일본 도레이 23%가 3위를 했습니다. 스키트는 2019년 4월 물적 분할을 통해 출범한 SK이노베이션 SK온의 소재 부문 자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일본의 수출 규제 직후 분리막 설비를 추가로 도입해 시험 가동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100% 국내 기술로 첨단 장비를 추가해 효율을 40% 높였던 것입니다. 당시 일본 장비회사 직원들이 현장에 일부 파견되어 있었는데 스키트는 이들이 설비를 보지 못하게 초대형 가림막을 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팀장은 예전에는 우리가 일본 공장을 방문하면 그들이 최신 설비를 가리기에 바빴는데 이제는 세계 유일의 최신 장비를 일본 직원들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 가림막을 설치해야 할 정도가 됐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도레이와 아사히 카세이는 한때 슈퍼갑으로 통한 바 있습니다. 한국 기업은 일본 업체들이 쓰고 남은 분리막을 쓸 수밖에 없었고 가격 또한 제곱미터당 4,000원을 받으며 한국에 바가지를 씌워왔습니다. 하지만 SK가 더 좋은 품질의 분리막을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공급하기 시작하자 상황은 역전됐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은 배터리의 4대 핵심 소재입니다. 이 중 분리막의 수익성이 가장 높은데 영업이익률이 30%에 달하죠. 배터리의 피와 살이 음극재와 양극재라면 분리막은 혈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분리막 구멍으로 리튬이온이 전해액을 타고 넘나드는 방식입니다. 얼마나 얇고 균일하게 많은 구멍이 있느냐가 분리막의 품질을 결정짓고 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분리막은 일본 기업의 전유물이었습니다. 분리막을 사러 일본을 방문하면 당신들이 배터리를 아느냐는 면박을 주곤 했죠. SK가 분리막 시장에 뛰어든 것도 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4년 국내 최초로 리튬이온 전지, 습식 분리막 개발에 성공했고 2005년 충북 공장 가동에 돌입하며 분리막 생산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 업체들이 가지 않은 길을 선택해왔습니다. 축차연신 공법을 분리막 제조 공정에 도입한 것인데 이는 스카치 테이프 등을 만들 때 쓰는 공정과 유사합니다. 당시 일본 기업은 공중에서 분리막을 사방으로 당겨 기공을 만들어 왔는데 이는 분리막 표면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대신 이 공법은 정해진 비율로만 분리막을 잡아당길 수 있어 구매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축차연신은 롤러를 통해 분리막을 좌우로 한번 상하로 한번 늘리는 공정입니다. 처음에는 분리막 표면이 마모되고 오염되는 현상이 있었지만 실시간으로 표면을 청소하는 공정을 도입해 이것도 극복해냈죠. 고객 요구에 맞춰 분리막 두께와 물성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업 초창기 스키트가 SKC에 분리막을 소량 납품하기 시작하자 아사히 카세이는 SKC에 공급하던 물량을 전량 끊어버리는 횡포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2000년대 말 일본 분리막을 사용한 전자기기에서 잇따라 배터리 폭발 사고가 이어졌고 이는 SK에게는 새로운 기회였습니다. 노키아가 SK 분리막을 채택하자 시장에서의 위상은 급상승했습니다. 국내와 중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소니, 파나소닉, 산유 등이 이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기차 시장이 준비되면서 분리막에 요구되는 특성도 더 많아졌습니다. 2010년 세라믹 코팅 기술 CCS 개발됐고 이는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줬죠. 세라믹으로 코팅을 하게 되면 배터리 온도가 높아지더라도 변형이 생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분리막이 손상돼 양극과 음극이 직접 닿게 되면 과전류가 흐르면서 배터리가 폭발합니다. 이를 막고자 분리막을 두껍고 튼튼하게 하면 효율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SK가 세라믹 코팅 기술을 적용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분리막을 생산한 것입니다. SK 분리막을 적용한 배터리에서 화재 사고가 났다는 기사는 거의 없죠. 반면 도레이와 아사히 카세이 분리막을 썼던 업체에서는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SK 분리막은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키트의 실적 전망치를 보면 2019년 800억 원대에서 매년 상승해 내년에는 3,200억 원으로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아사히 카세이의 손익은 2019년 대비 30% 이상 급감한 상황이죠. 더 이상 버틸 수 없던 아사히 카세이는 최근 놀라운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 기업에게 기존 대비 20에서 30%나 가격을 할인해 줄 테니 한국 소재 업체를 선택하지 말고 자신들의 습식 분리막을 이용해달라고 사정해온 것입니다. 제곱미터당 1.3달러 수준으로 가격을 낮춰 판매하겠다는 것이었죠. 아사히 카세이는 자국 배터리 기업인 파나소닉의 분리막을 주로 공급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쟁사 대비 파나소닉의 성장률이 더디자 한국 업체로 눈을 돌렸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중국 외 시장에서 파나소닉 등 일본 업체의 성장률은 다른 업체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배터리 3사는 지난해 50에서 100%에 가까운 성장세를 보인 반면 파나소닉은 33%에 그친 것이죠. 게다가 스키트의 분리막 판가는 0.9달러가 채 되지 않아 아사히 카세이의 가격 인하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이면 SK의 생산량은 아사히 카세이보다 2배 이상 확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폴란드 1공장 건설을 마쳤으며 2024년까지 총 2조 원을 투자해 4공장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2025년 시장 점유율을 43%로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입니다. 아사히 카세이 또한 지난해 300억엔을 투자해 공장을 증설하고 중국 상해은첩과 합작법인을 설립해 한국을 다시 따라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SK를 따라오지는 못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분리막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엄청난 사건이 발생해 관리 능력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2020년 10월 아사히 카세이 차량용 반도체 공장에서 대규모 화재가 난 바 있습니다. 그 후 일본 르네사스의 생산을 위탁해 위기를 넘기려 했는데 르네사스조차 해당 물량을 받은 직후 공장에서 화재가 나는 참사가 발생했죠. 결국 생산하기로 했던 물량은 만들지도 못하고 신뢰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게다가 클린돔 등의 손상이 심해 기존 공장의 복구까지 포기한 상태입니다. 지난 31일 다카이치 정조 회장은 일본이 똑바로 안 하니 한국이 기어오르는 것이라는 막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분리막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살기 위해 꼼들대는 곳은 일본 기업일 뿐입니다. 이번 소식에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다음 소식에 긍정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